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합수다 4시즌 5회입니다. 자, 저희가 1, 2회 때는요, 미중 대결 구도 속의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짚어드렸고, 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보 딜레마까지 좀 심층적으로 다뤄봤습니다. 혹시요,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면 꼭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한반도 상황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시즌부터는 이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특정한 소주제별로 조금 질문을 쪼개서 나눠서 올려놨습니다. 바로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4시즌 5회 오늘은 중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시각에서 중국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국, 그 중국의 마음을 읽어보자, 이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근데 우리는 이제 백전불패로 아는데, 패배하다 할 때 패가 아니라 위태롭다의 태인데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 중국의 그 유명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 중국과 한판하자 뭐 이런 얘기 절대 아니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제대로 알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도요,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외교원 산하에 외교안보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보고서들이 있는데, 우리 김 교수님이요, 지난 1월에 미중 전략적 경쟁과 중국의 다자 외교, 역사적 배경과 최근 유엔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하나 올리셨습니다. 이게요, 다자 외교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외교 정책, 또 외교 전략들을 아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꼭 읽어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겠고요. 자, 교수님, 예. 먼저 이 질문, 최근의 상황부터 좀 짚어야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대만과 관련해서 뭐 52년 만에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 났다. 그래서 이제 더 눈길이 가는데, 먼저 중국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만 문제, 그다음에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현안들을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로, 가치의 문제로 얘기하면서 사실상의 중국의 내정을 간섭했다라고 그렇죠. 해서 네, 매우 네. 강한 비판을 하고요. 또한 그 공동성명의 내용에 보면은 남중국해 문제는 물론이고, 중국명으로는 띠아오이다오, 예. 일본명으로는 센카쿠 열도에 예. 관한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를 건드렸다라고 해서 중국이 매우 강하게 그 대응합니다. 이른바 중국이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내세우는 핵심 이익인 예. 거잖아요. 그거를 건드렸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 안에 보면 핵심 이익도 있고, 중국의 표현으로는 국가 주권, 그리고 안보, 그리고 발전 이익을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고, 이번 그런 내용들이 미일 공동성명에 직접적으로 기술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을 거론했던 부분도 있고 거론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비판적이고 매우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녹화를 21일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22일, 23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기후 정상회의, 예, 예. 여기엔 또 시진핑 주석이 나간다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고, 이번처럼 주권의 문제 또는 그 안보, 그리고 국가 발전의 문제를 침해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후 변화, 그 다음에 그 핵의 비확산 문제, 네, 예. 또 글로벌 보건 안보, 이번과 같은 코로나 사태와 같이 미중 사이에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은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은 가능하다면은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하에서
국가 발전을 계속 이루려는 모습입니다. 그 협력이 가능한 분야, 그게 이제 바로 북한 핵 문제가 들어갈지, 그거는 이제 참 우리로서는 좀 답답하기도 한데,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있다가 계속 여쭤보고요. 그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중국의 반응이 또 그 뒤에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 포럼인가요? 거기에 그 화상으로 보낸 연설 메시지, 거기에도 이제 고스란히 들어있다. 굉장히 그때 보면은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예, 물론입니다. 중국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 내에서 그다음에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 분명한 원칙적 대응의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여전히 강한 비판을 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기로는 이제 그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뭐 단 한 걸음, 반 걸음도 이제 밀리지 않겠다 이런 거를 보입니다. 그게 이제 현상인데, 자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를 이해하려면, 사실 이제 한 나라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역사를 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은 나라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민족사를 보면 중국도 편하진 않아요. 워낙에 우리가 침략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이제 조선 인조 임금께서는 정말 좀 굴욕을 겪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별로 좀 기분이 좋은 나라만은 아니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보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 그다음에 천자, 뭐 황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 중국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이런 중화라던가 이런 자국 중심주의 사상, 이게 어차피 지금의 그 중국 공산당 지도부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여기도 그대로 깔려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중국이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한테 꼭 좋지만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중국 정부 그다음에 공산당 지도부들은 공식적으로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그거 것을 제가 딱 예. 직설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와이낫입니다. 와이낫. 예, 왜안 힘도 돼? 되고 이거군요. 능력도 되고 시기도 된다면은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다. 어허. 그 이유는 중국의 근대 역사, 그다음에 그 근대 역사 이전에 있었던 특히 청나라 시대의 강건성세에 누렸던 세계 최고로 문명이 발달했던 가장 부자였던 나라의 시기에 그 옛 영화를 항상 그리워하고 있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인가요? 이제 예. 사절단이 와서 국교하고 뭐 하자라고 예. 했을 때 중국 황제가 우리는 다 갖고 있는데 너네랑 우리가 잘 지낼 이유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돌려보냈다는 예.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중국 지도부에도 있겠죠. 예, 특히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오르던, 그러니까 공산당 총서기로 오르던 2017년 11월 달에 그때 최고 지도자로 오르면서 했던 말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정의되는 중국의 꿈, 중국몽이었습니다. 중국몽, 예. 예. 당시에 세계 2위 G2의 한 축이었던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아직 여전히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친다는 소리는 예, 아마도 세계 최강국,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버금가는 최강국 또는 그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중국의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 그것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그 정의다라고 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잘 살아보세 하면서 국민들을 자극을 하고 국민들을 일깨우고 하면서 그 이제 나라 경제 발전을 이끌려고 했던 것처럼 뭐 시진핑 주석도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중국 내부 중국 인민들을 향한 그런 이제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제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런데 나폴레옹이 뭐 그랬대죠. 중국이 깨면 전 세계는 두려워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는 두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좀 또 직설적으로 하나 여쭤보면, 일부에선 이게 또 이제 공교롭게 시진핑 주석이 성이 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중국 공산당 지도자가 아니라
시황제를 꿈꾼다 이런 말도 하는데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시진핑 주석 시기 들어와서 기존의 집단 지도 체제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그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공동으로 권력을 나누어 가져서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되는 방식에서 시진핑 주석 시기에 들어와 이 집단 지도 체제는 유지되지만 시 주석의 권력이 강화된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지투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발전하려는 모습들과 그런 내용들을 담은 공식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그건 해석하기에 나름에 따라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은 네. 그러다 보니 시황제 말씀해 주신 그다음에 중국이 패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 주석의 권력이 강화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집단 지도 체제가 바뀐 것도 아니고 또 여전히 황제라고 보기에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불안한 면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중국이 뭐 공식적으로는 말하는 거는 우리는 패권은 아니야. 그냥 우리도 그렇지만 과거 중화의 영광은 우리가 진짜 다시 이루고 싶어. 근데 요 정도란 얘기인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경험, 역사 속의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중국이 강해졌을 때 우리의 옛 고대 역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조공 체제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내정 간섭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같이 경제 협력을 해서 경제 이익을 얻는 것은 좋은데 만약 강해진 중국이 예전처럼 21세기의 조공 체계라든가 내정 간섭 또는 강한 압박을 해오면은 어떡하나. 그렇죠. 또 옛 역사에서 보았던 거만한 모습에 이런 재현이 나타나면 어떨까나라는 그런 우려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보여줬던 모습에서 이러한 옛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고도 주의 깊게 중국의 행동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이제 현재의 이슈 문제 중에 하나가 사드처럼 뭐 정치적 군사적인 건 아닙니다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 민족 감성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부터 한복이 김치가 뭐 자기네 거다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그러니까 일부 네티즌 중국 네티즌이라던가 민간에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뭐 이른바 동북공정처럼 뭔가 중국 당국이 개입하는 그런 정교한 계획이 있다는 반증인지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저는 두 가지의 면이 다 혼합돼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국 내에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 중에 하나로 내부적인 결집을 위해서 애국 민족주의와 사상 교육을 매우 강화시켜 놨습니다. 한마디로 국뽕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자긍심이 민족적 자긍심이 높아졌고 또 특히 젊은이들 또 통제가 어려운 네티즌들 사이에서의 논쟁이 나타나면서 말씀하신 한복에 관한 논쟁, 김치에 관한 논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이 의도치 않게 그 연계가 돼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우선 애국민족주의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특히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문화를 계속해서 교류해 왔기 그렇죠. 때문에 서로 그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논쟁에 더 먹잇감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한국의 K컬처를 통한 중국의 문화에 대한 소개 그리고 주변 외교 정책에서 지금 미국의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문화적 그 연속성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하나의 그런 목표 또는 대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 군사적인 맥락에서 한국을 좀 약한 고리로 보면서 그러면서 한국을 자기 쪽으로 땡겨오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중한 관계가 과거부터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좀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 예. 좀 나올 걸 수도 있다. 맞습니다. 아. 예. 한반도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쳐왔다라는 그렇죠.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려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다라고 그렇지만 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패권 없어, 야망 없어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우리 문화까지도 니네 거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여론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요런 부분도 좀 알겠고. 자, 이번에는요, 중국의 대외 정책. 근데 이 대외 정책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다 나오는데, 일단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 그 보고서라던가 책을 좀 참고를 해서, 중국이 이제 덩샤오핑 때 도광양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대대외 정책을. 그러면서 화평 굴기, 후진타오 주석 때까지는 이걸 유지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시진핑 주석 들어오면서 나라가 부쩍 커지니까 뭐 분발 유의 하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세상에 좀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것도 좀 찾아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정말 그 이제 청조 말에는 정말 그 서양 제국주의 먹잇감이었잖아요. 나라가 약할 때는 바짝 엎드리고 있다가 미국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심조심하면서 힘을 키우고 그러다가 뭐 2000년대 특히 2000년 후반부터 해서 미국이 굉장히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테러리스트와의 싸움 뭐 아프간 쳐들어가고 이라크 침공하고 뭐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전쟁의 수렁에 빠지고 이럴 때 중국은 엎드리면서 경제를 엄청 키웠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고 조금 지내다가 이제 어깨 힘 쫙 주고 이제 먹고 살만 해졌고 하면서 2010년대 이제 중반 정도부터 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애국주의, 강군몽, 중국몽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어떨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덩샤오핑 시기에 들어와서 특히 탈냉전 시기에 들어오면서 도광양의 전략을 대외 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내세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엎드려서 힘을 길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말씀해 주신 대로 평화적 굴기, 평화적 발전, 조화로운 세계라는 화해 세계를 외쳤지만 네. 실질적으로 도광양회의 일환이었습니다. 시진핑 시기 들어와서 이제는 계속해서 엎드려 있지 않고 이제 중국도 강해졌기 때문에 미국과 대등한 전략적 경쟁을 펼치고 뭐 신형 대국 적극적인 관계론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예. 네.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에서 도광양회와는 다른 분발 유의를 내세웠습니다. 단 여기서 재밌는 것은 덩샤오핑은 21세기 중반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광양회를 유지하라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김 기자님 지적해 주신 대로 2010년 네. 조금 정확하게 본다면 2008년에 네.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바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의 도광양회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도 많은 논쟁이 중국 내부에서 있어서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것을 미국에 제시했는데 네. 어찌 보면은 좀 타협책이었죠. 네. 그렇지만 미국이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이제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부상되고 시진핑 주석이 도광양회에서 분발 유의, 적극적 외교로 바꾸면서 지금의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면서 아까 이제 제가 과거에 중국의 그 모습을 조금 짚어주십사 했던 건데 중국이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 신형 대국 관계론을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게 들이밀 때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같이 먹어도 될 만큼 넓다. 당신이 절반 갖고 중국이 우리가 절반 갖겠다. 이랬던 얘기잖아요. 그 말 자체가 비유와 표현 자체가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중화, 뭐 강대국이고 이런 나라라면 앞으로 더 잘 살게 되고 군사력도 키워갈 때
그럴 때 중국을 우리가 그럼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시진핑 주석이 그리는 중국몽 어떤 모습인가요, 그러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데 어느 선까지 부흥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청나라 시대의 강건성세, 그러니까 중화민족의 문명이 가장 꽃피워졌고 가장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나타났던 그 시기를 아마도 꿈꾸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위였던 국가가 역사적 변화에 의해서 그 밀려났다가 다시 목표로 삼을 때는 항상 1위를 다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2위에 만족하지 않고 특히 중국몽이 나왔던 시기에 중국은 이미 G2의 한 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을 때였는데 부흥이 안 되었다라고 외쳤기 때문에 사실은 1위에 버금가는 위치 최소한 그것은 미국과도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대등한 전략적 경쟁 또는 우세한 위치에 있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가치 규범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때도 뭐 민주주의 뭐 내세우곤 했었지만 특히 바이든 행정부 때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역사를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그 소련과 옛 소련과 함께 정말 초강대국으로서 하다가 1980년대 후반 뭐 동유럽 그다음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유일 초강대국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슬람 테러리스트 공격을 받긴 했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흥미로운 게 그 미국의 어떤 전 세계적인 패권 속에서 중국이 커왔단 말이에요.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자, 지금 중국의 그러면 가치와 규범은 뭐냐?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미국 같은 패권을 과시하려면 그러면 미국이 내세우는 뭐 흔히 말하는 인권, 민주주의, 뭐 그 자본주의 경제 이런 가치와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이 지금 그럼 생각하는 가치와 규범은 뭔데?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예.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중요시해왔던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네. 다자간 개방적인 자유무역주의 등등에서 이 자신들의 가치를 사실상의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만들었고 많은 국가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지만은 지지하는 국가들의 경제력, 군사안보적 영향력을 본다면 사실상의 국제사회의 많은 부분이 그렇죠. 미국의 이런 가치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그 나라가 또 이제 뭔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맞습니다. 예. 반면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가치가 보편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막상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내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안에서 중국식 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은 천하관 그러니까 또는 천하체계 등등의 새로운 국제관을 내세우고 세계관을 내세우고는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그것이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옹호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현재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은 높이고 있지만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가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의 가치를 대신할 만한 그런 중국의 가치를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중국이 갖는 커다란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설령 뭐 미국을 앞선다고 해도 그 뭐 미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틀, 규범 여기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예. 아니다. 어느 시점에는 중국이 원하는 가치관, 세계관을 본격화하면서 진짜 미국을 밀어내고 전 세계를 강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중국이 새로운 가치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나 국제 규범 기준에서 고쳐져야 되는 부분 또는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 중국이 역할을 하는 것이 현 상태로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부여받은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음. 만약 중국이 실질적으로 미국이 얘기하는 가치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국제 가치와 규범, 기준들을 내세운다면은 그때는 미국의 가치와 중국의 가치를 놓고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의 선택하거나 또는 미중이 경쟁하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중국의 가치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미국의 가치로부터 생겨나는 문제점에 대한 수정 보완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보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난사 사건이 있고 인종차별, 특히 얼마 전부터는 우리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에 대한 그 공격, 범죄도 많아지고 야, 저런 나라 어떻게 사냐? 저 나라 가고 싶었는데 야, 코로나 주어져도 못 가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저도 사실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이렇게 보면 거의 전 국민을, 전 인민을 지금 감시하고 있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경제적으로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좋은 나라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약간 이런 그 가치 규범 싸움에서도 우리도 조금 헷갈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중국이 지금으로서는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아직은 부족하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미국의 가치와 규범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계속 또 중국몽을 향해서 나갈 거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따지고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 전 세계사를 관통하고 있는 유령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투키디데스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두 강국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른바 지금으로 보자면 패권을 놓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충돌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스파르타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 망해버린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교수 그레이엄 앨리슨이란 분이 책을 내면서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중국과 미국이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걸려들고 궁극적으로는 전쟁까지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을 이것과 조금 접목을 시켜보면 아니 그래 한 1년, 2년, 5년, 10년까지는 중국이 조금 더 참고 지금 미국의 압박이 보통 거센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20년, 30년 지나서 이른바 중국몽이 진짜 가시화되고 구체화되고 지금 GNP의 70%라는 미국 GNP에 중국이 경제력이 더 넘어가면 그때는 중국이 진짜 왜 그래 하면서 미국을 좀 밀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다가 이게 진짜 전쟁이라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썼던 예전된 전쟁에서 네. 말씀해 주신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를 본다면은 물론 이것이 패권 경쟁이고 무력 충돌로 치달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패권 전쟁을 포함한 무력 충돌은 이러한 전략적 경쟁의 맨 마지막 단계이고 그렇죠. 네.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시해야 되고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국익도 지키고 좀 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면은 현 상황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현 상황은 미국이 기존에 만들었던 규범과 질서 하에서 보니까 자신들이 유리하게 만들어놨다라고 질서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안에서 가장 큰 상대적 이익을 가져가는 나라는 중국이었고 중국이다. 중국이 그 힘을 바탕으로 도전해 오니까 이제는 기존에 비록 미국이 만들었지만 전후 질서 체제를 이건 중국이 유리하니까 이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서 중국이 가져갔던 상대적 이익을 낮추고 다시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 많은 상대적 이익을 가져가면은 지금 중국이 추적해 오지만은 점차 새로운 규범과 질서 하에서는 다시 국력 격차가 나게 돼서 자연히
중국의 도전을 뿌리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동맹국, 우방국들과 함께 만들려는 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네, 얘기하는 네. 모습입니다. 이것을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범과 질서는 당연히 미국에 유리하고 중국에 불리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뭐 차이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이제 중국이 조금 아프게 생각하는 중국의 아픈 골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이라던가 뭐 그 홍콩, 신장 위구르 이런 맞습니다. 것까지 이제 계속 치고 들어오면 더 그러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이걸 수용하면은 기존의 규범과 질서의 경쟁은 미국의 우위로 끝나게 되고 그렇죠. 다시 미국은 냉전 시기에 전쟁 없이 소련의 도전을 뿌리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경제적으로 오는 것도 그 80년대 플라자 합의로 날려버렸듯이.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도와 규범의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도전을 뿌리칠 수 있는데요. 중국이 이걸 수용하지 않고 미국과의 경쟁 대립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경제 발전과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그때는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얘기했던 마지막 단계. 이제는 정말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 남은 우위인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선택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때 군사력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투키티데스의 함정이자 패권 전쟁으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중국의 지도층,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 전문가들, 지식층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뭐 논쟁도 하고 그러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처음 남중국해를 자기 바다라고 얘기했다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전략적 견제를 아시아. 당하니까 그때 내부적으로 논쟁이 많았습니다. 아까 김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도광양해를 더 유지할 것이냐 21세기 중반까지 아니면 이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피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 강경론자들의 입장을 들을 것이냐. 그때 나온 것이 타협안이었어요. 신형대국 관계. 그런데 이게 거부되면서 시진핑 주석은 결국 대등한 경쟁을 목표로 분발 유의를 내세우고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중국 인민들을 이제 애국주의 이런 그렇습니다. 거로 해서 또 끌고 가는 거고. 예.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 주제를 다룬 이유를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미중 대결, 미중 갈등 얘기할 때 중국을 너무 우리가 조금 겁나게 혹은 뭐 중국이 마치 이길 것처럼 이런 그 부분들이 많아요. 언론이라던가 뭐 글 같은 걸 보면. 그런데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도 현 상황이 결코 자신에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부분. 이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규범, 가치 여기에 계속 따라갈 건지. 근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중국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그 원동력을 또 상실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지 이제 이런 중국의 딜레마 이런 걸 저희가 조금 알아보자라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데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뭐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하시기에 곤란하겠지만 그런데 특히 시진핑 주석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정말 그 중국이 그 미국과 결코 밀리지 않으면서 맞서겠다 이런 게 지금 더 강할까요? 아니면은 어느 선에서는 좀 발을 빼고 다시 좀 도광양해식으로 좀 가야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 어떨까요? 예,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은 다시 물러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타이완,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과 민주주의 현안의 문제는 이건 단순히 시진핑 지도부의 권위 손상이 아니라 영토 주권 통일의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공산당 지도부의 정통성과 리더십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공산당 지도부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물러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부 정치적 요인도 있네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미중사의 전략적 경쟁 구도의 추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규범과 질서를 내세우고 있는데 결국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 특히 EU의 선진국들, 아세안 국가들, 동남아시아,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까지 이런 국가들이 결국 어느 쪽의 규범과 질서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규범과 질서의 경쟁은 우위가 판명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잠깐 몸 좀 풀고 가겠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 한 30분이 좀 넘었는데요. 이렇게 어깨도 좀 풀어주시고, 뭐 이렇게 목도 좀 돌려주시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야기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한숨 고르고, 자, 이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4시즌 5회. 오늘은요, 중국의 시각,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마음을 읽어보기 위해 국립외교원 김한건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이거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보수적이다라고 판단하는, 평가를 하는 매체라던가 뭐 전직 관료분들이라던가 지식인이라던가 전문가들은 아니 지금 늦었어. 미국한테 빨리 우리 가야 돼. 뭐 좀 속된 말로 미국한테 빨리 줄 서야 돼라고 하면서 쿼드 빨리 가야 된다로 시작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좀 뭐 개인적인 의견, 근데 이제 전문가시고 지식인이시니까 여쭤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저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미국과 중국이 빠졌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사회가 빠졌을 거에 관해서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생각한다면은 결국 미국과 중국 중 패권 경쟁을 일으키면 정말 전쟁까지 불사하면 누가 이길 것이냐라는 흑백 논리로서 한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현 상황에서라면 미국이 종합국력에서 특히 군사력에서 앞서는 게 사실이라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일견 이해합니다. 근데 만약 이것은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패권,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한 패권 경쟁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고 마지막 단계라고 본다면 현 상황에서 나타나는 규범과 질서의 경쟁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안보 분야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대신에 현재 커다란 경쟁이 일어나고 정말 치열한 이익과 그 다음에 지분 싸움, 그 다음에 국가 간 산업 생태계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경제 분야,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빠르게 뛰어들어서 우리의 지분, 특히 그 이익, 또 새로이 만들어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국가 간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우리의 이익과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빨리 뛰어들어서 그 논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 경제 부분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에서는 우리의 가치에 관한 문제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가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표현하지만은 그것이 주권의 문제에 관한, 즉 가치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은 중국의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그 여유를 두고 내정 접근하는 간섭의 것이 그 소지가 필요할 있는 것이라고 부분은.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자 외교를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글에서 그런 얘기들 썼는데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다자 간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들이 홍콩의 보안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장 위구르의 인권을 얘기할 땐 다자 간에 얘기할 때는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우리의 가치를 분명히 표현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주권 문제 또는 내정 간섭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깊게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즉 현 상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를 중국에 알리는 선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외교의 정의, 뭐 제가 이제 그쪽을 학문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어서 정확한 정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로서 느끼는 외교는 한 나라의 주권 또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는, 뭐 이제 바람직하진 않지만 전쟁까지도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게 외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이 그렇게 쉽게 뭐 중국한테 따라잡혀서 패권을 넘겨주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미국한테 우리가 완전히 일본처럼 철썩 달라붙는 이런 모습은 좀 조심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느껴지네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과 한국의 입장이 다릅니다. 네. 또 중국에 대한 인권과 민주주의, 또 코로나 문제에 관해서 강하게 반발했던 호주나 영국과도 우리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각 나라가 할 수 있는 대응의 선을 조금씩 만들어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본이 영국이 호주가 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지금 한반도 내에서 분단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중국과 바로 경계 그 바다를 건너서 접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안보 문제, 국내 정치적인 문제, 또 경제력으로 중국과 그러니까 그 한중 간의 무역 구조와 중일 간의 무역 구조가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적정한 선을 계속 찾아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그렇지. 그게 쉽나? 그냥 지금 센 쪽에 붙어야지라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 말씀은 그럴듯한데, 그런데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시간을 주겠습니까? 결국은 중국이야, 우리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또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그것이 한국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실질적인 고민의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자국의 편을 들어줘서 중국과의 이런 규범과 질서의 압박,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북 교류 문제, 그렇죠. 한반도 네. 비핵화 문제,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구조상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지금 미국이 바라는 선까지의 협력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한국은 우리의 입장을 미국과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 서로가 협력하고자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핵의 비확산, 기후변화, 그 다음에 글로벌 보건안보, 네. 그 다음에 군축에 관한 부분에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듣고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부분에서는 규범과 질서의 새로운 그 첨단 산업에 대한 규범과 질서, 기준이 있을 때는 빨리 뛰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미국에게 현재 중국에게 많은 경제적 의존도가, 무역 의존도가 있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군사 안보는 미국도 지금 당장 전쟁을 할 준비는 안 하고, 단지 중국이 전략적 오판으로 과도한 군사적 대응을 해올까봐 견제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미국의 의도를 보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군사안보적 참여가 있으면 저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참 이게 어려운 그 말씀이긴 한데, 자, 이런 부분 혹시라도 이거를 너무 단순화해가지고 미국 편 할까 중국 편 할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절대로 안 되고, 사실 우리가 중견국이긴 합니다만 무슨 패권국에 버금가는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선택에 몰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요런 방안과 저런 방안을 좀 두루두루 잘 섞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의 뭐라고 할까요? 방책인데, 요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미중, 중미 관계 속에서 우리 한국 이야기를 좀 했는데, 또 다른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중국 하면 북한의 뒷배, 이제 전 세계에서 북한에게 영향력을 아주 세게, 그래서 일부에서는 마치 북한 정권을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처럼까지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소수겠지만. 하지만 또 막상 중국은 손을 내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 영향력 그 정도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죠.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국의 대북 전략 정책은 뭐냐 이게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양자 관계, 북중 관계로 본다면은 북한이 다루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자 간의 관계, 특히 그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이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과의 그 국제 힘의 구조를 본다면 네. 중국은 북한을 다루기 힘든 나라인 것을 넘어서서 북한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종합국력이 중국이 미국에 뒤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략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예, 북한이. 그러다 보니 북한을 다루기도 힘들 뿐더러 또 북한도 이런 것을 잘 알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활용하고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혈맹이라든가 또는 신뢰가 높아서 저런 우호 협력 관계를 표면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부적으로는 불신과 불만이 높지만 대미 관계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동맹으로 생각하는 미국을 포함해서 한반도 주변의 4강이라는 나라들이 과연 이 북한 핵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그 이제 속된 말로 이런 거죠. 평양에 성조기가 휘날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오늘 주제가 중국이니까 중국이 양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중국이 원하는 건 현상 유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국은 우선 첫 번째로 북한의 강대국 외교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고 국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강대국으로 오가는 외교를 많이 했어요. 중소 분쟁 때 북한의 대소 대중 외교가 그런 모습이었고요. 양다리 외교, 중거리 외교. 예, 개인적으로는 시계추 외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계속해서 왔다 오가야지 하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미중 관계에서도 북한이 21세기형 시계추 외교를 쓰고 있다라고 중국은 평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중국의 편에 서고 중국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지만 북한이 중국도 이러한 북한의 외교를 잘 이해하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너무 기울들더라도 좀 지나면 또 미국과 관계를 트겠지. 또 작년 평창 이후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더라도 2018년 예, 자신들이 또 생존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또 중국으로 올 거야라고 했고 또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4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그렇죠. 빠르게 진행했죠. 그런 것처럼 북한은 중국은 북한의 이런 외교를 강대국 외교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프로그램 하에서 북한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불안하게 만들거나 불안정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불안정하게 만들면 북한이 아예 저쪽으로 붙어버릴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 그러다 보니 제재를 너무 강하게 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의 불안한 모습이 보이면 지원도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러한 모습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중국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소한 미국의 영향력을 퇴조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모습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교수님이 좀 점잖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남북이 잘 화합하고 통일까지 가는 것보다 지금처럼 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면서 살짝 좀 긴장도 있고 그런 게 중국도 조금 관리하기가 편하고 좋다. 개인적으로는 좀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바라보는 한반도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남북이 적절한 긴장과 대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한국에게다가는 북한을 지렛대로 북한에다가는 한미동맹 또는 한국을 지렛대로 사용하면서 남북한 모두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은 남북 간의 적당한 긴장과 대립이 유지되는 분단 상태를 선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이게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얘기긴 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남북 관계가 그렇다고 좀 좋지도 못하고 남북 관계가 그래도 좀 돌아가면
조금 난데. 자, 그러면요. 중국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우리로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고 지금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 중에 약한 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1993년부터 중국 학계에서 한국을 약한 고리로, 미국 동맹의 약한 고리로 보고 있었고요. 그 논의가 계속 진행돼 왔다가 사드 사태가 터짐으로써 일시적으로 가라앉아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다시 약한 고리에 그 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중국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또한 미국도 그렇게 본다는 그렇다.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미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로 가 있는 정팍이 이전에는 브루킹스의 한국 석자로 네. 있었습니다. 예. 그 정팍이 2020년 7월에 브루킹스에 있으면서 썼던 보고서가 있는데 예. 그게 Trying to Loosen the Linchpin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국이 미국의 린치핀인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하고 네. 이걸 약한 고리로 접근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이런 글을 썼던 약한 고리의 이미지로 보고서를 썼던 정팍이 지금 국무부의 아시아 태평양 그렇죠. 담당 정책의 요직에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약한 고리 이미지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이 이 부분은 빨리 이미지를 깨고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한국의 국민들과 합의된 가치, 정체성, 국익이 무엇이냐라는 원칙을 빨리 세우고 이 원칙을 기반으로 대미 대중 외교를 하는 것이 우리는 약한 고리도 아니고 어느 쪽을 미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국익을 위해서 현안별로 이러한 입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문재인 정부를 친중 정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왜 미국과 같이 안 가냐 이제 이런 그 비난을 하는데 하지만 막상 중국은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뭐 높게 평가하면서 뭐 그렇다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약간 그 이전과는 좀 이전의 두 정부와는 다른 이런 모습들을 활용해서 한국을 약한 고리로 계속 미국과 분리시킬래 이른바 뭐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요거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한 이제 얼마 전에 정우영 장관 중국 가서 외교장관 회담했는데 이때도 시진핑 주석 방한 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뭐 하기로 했다. 근데 이제 막상 중국 외교부의 발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오는 거야? 올 수 있겠어? 뭐 이런 약간 뜨뜻미지근한 전망도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현재 중국이 주변 외교를 본다면 미국으로부터 강한 견제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포위망을 뚫거나 또는 미국의 견제 압박에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의 약한 고리의 이미지가 있는 한국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관해서 긍정적이고 또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고요. 그렇죠. 네. 다른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한한다면은 중국도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한국도 얻는 게 있어서 사실상의 한알령이잖아요. 선물의 교환이 예,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조금 우려하는 바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그리고 한알령 단체 관광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중 사이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현안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물의 크기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겠네요. 예, 저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추진하고 그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발전하고 개선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물의 교환에서는 매우 신중하고 주의 깊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천안문 망루에 올라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는 한때는 대한민국 외교의 승리 뭐 이런 평가도 받았지만
사실 나중에는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굉장히 혹독한 좀 뭐라고 할까 아주 평가를 받은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전철을 잘못하면 밟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이 중국을 오랫동안 보시고 연구하시고 중국 분들과도 교류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질문은 이겁니다. 중국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한중 관계를 보면은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왔다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한중 관계는 이제 내년 되면 수교 30주년을 그렇죠.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는 뭐 사람으로 치면은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청년기도 지나 장년기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서로 발전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면서 나왔던 부분 중에서 이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관한 문제점들이 터져 나올 거고 그걸 과연 한중이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신뢰 또는 발전, 양국 관계의 발전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딪히는 게 이제 가치, 체제, 문화적 습관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그렇죠.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고요. 경제적, 군사안보적으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때문에 한중 관계가 그 하부 구조에서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즉 한중 관계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그렇죠. 이제 맞닿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딪히는 문제들에서 문화 충돌, 또 가치 충돌 이런 문제는 지금 한중이 서로 상대를 이해하면서 돌파해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말씀도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하시면서 굉장히 표현은 지금 아주 외교적으로 온건하게 잘 해주셨는데 자 오늘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뭐 쭉 들으셨습니다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데요. 우리의 이런 감정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중국의 시각과 중국의 입장과 중국의 역사에서 좀 중국을 바라보자. 이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 13일 이 시즌 1회에서요. 중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때 이제 우리의 시각에서 본 중국을 좀 다뤘는데 그때 나간 것과 오늘 이제 김한권 교수님이 전해주신 말씀과 함께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쓰신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반영할 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좀 남겨주십시오. 자, 교수님 오늘 긴 시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